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행사가 열리게 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축드리면서 우리 대전이 정말로 세계로 앞서가는 창조 경제 전증기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체적인 창조 경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우리가 해야 될 큰 흐름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 다음에 발표하시는 우리 황혜란 책임께서 정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했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이 누구나 알다시피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죠. 문제는 바로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다. 바로 한국을 이끈 그러한 성장 동력이 이제 완전히 메말라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 맥킨지가 한 얘기죠. 한국의 최대 위험은 북핵이 아니라 메말라 들어가는 국가 성장 동력이다. 여기에 마지막 기회가 하나 나타나는 거죠. 그 마지막 기회가 뭐냐?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스마트 혁명. 지금 최근에 실리콘밸리를 갔다 오신 분들은 피부로 느낄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디지털 혁명, PC 인터넷 혁명에 비해서 적어도 10배 이상의 거대한 혁명이 매우 짧은 시기에 세상을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거죠. 그 기회가 앞으로 5년이 남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혁명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한 마중물이 뭔가 필요한데 그 이름을 우리가 창조경제라고 이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미스터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창조경제가 미스터리가 되면 한국은 이제 노령화 사회 진입까지 딱 5년이 남았는데 5년 남은 동안에 다가오는 스마트 혁명을 맞이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미스터리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이 돼야지 제2한강의 기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른 나라들은 뭐 했는가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미 1990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24년 전에 창조 사회란 논의를 시작했죠. 그리고 피터 토이에 이어서 존 홉킨스가 창조 경제를 지금으로부터 13년, 14년 전에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절대로 창조 경제의 최초 국가가 아닙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1997년에 토니 블레어 수상이 이끄는 영국이 이미 창조 경제를 가지고 영국을 이끌어보겠다. 이것이 창조 영국 전략이죠. 그리고 이어서 호주가 창조 국가 전략이라는 크리에이티브 네이션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지만 일본, 중국도 우리보다 앞서서 창조 경제 전략을 펴나가고 있고 놀라운 것은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이제 자기들은 크리에이티브 인 차이나로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창조 경제를 이런 전 세계 국가들이 떠들고 있고 이 국가 차원을 넘어서 유엔이 이미 2008년도, 2010년도에 창조 경제 레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창조 경제에 관한 대한민국이 최초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많은 논란과 미스터리가 있는가? 한국의 창조 경제는 다른 나라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우리가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은 창조성이 핵심으로 가는데 가운데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력이죠. 지금까지는 이 실천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성보다는 실천력이 경제의 중심이 된 것이 바로 혁신경제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창조성이 모든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혁신의 핵심이 실천력에서 창조성으로 이동한 것이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영국으로 대표되는 지금까지의 창조경제와 우리 대한민국의 창조경제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영국의 전략은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중요한 산업으로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그들은 창조산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한국은
모든 산업에서 창조성이 시청적보다 중요해지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산업에 걸쳐서 창조 산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정의하고 한국은 창조 산업을 정의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얘기해서 영국을 포함한 호주, 또 중국, 일본의 창조 경제는 창조 산업 전체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은 국가 전체를 바꾸는 창조 경제죠. 그래서 영국은 주요 창조 산업의 구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문화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 산업은 영국 GDP의 6% 수준, 또 전 세계 GDP의 4%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국가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이냐? 모든 산업이 문화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메타 기술, 두 번째가 혁신 생태계, 세 번째가 시장 플랫폼. 자, 그래서 창조 경제는 우리가 흔히들 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융합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융합이라는 얘기는 이미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의 혁신 경제 때도 우리가 들은 얘기고, 그 다음 5년 전에 우리 녹색 경제를 얘기할 때도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창조 경제는 융합이 아닙니다. 융합이 쉬워지는 경제이죠. 그래서 융합이 쉬워지는 이러한 창조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창조성이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난관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혁신 과정, 이것을 우리가 흔히 기술 사업화라고 얘기하죠. 이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97%가 죽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사 여기서 우리가 수많은 연구소에서 기술 사업화를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산업으로 성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요. 그런데 수많은 창조적 아이디어는 죽음의 계곡에서 빠져 죽고 다윈의 바다에서 빠져 죽습니다. 극소수만에 성공하는데 창조 경제는 바로 여기다가 다리를 놓게 되죠. 그러면은 과거에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97%가 사라지는 것들이 50% 이상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기술들이 다윈의 바다에서 빠져 죽던 것들이 창조 경제의 다리를 놓습니다. 바로 이 창조 경제의 다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메타 기술과 혁신 생태계 그리고 개방 플랫폼입니다. 시간 관계상 깊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메타 기술은 기술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옛날에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백 명 사람들이 제대로 투입돼야 되는데 요즘은 게임을 만드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다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 기술은 내부의 개발, 혁신 생태계는 외부에서 우리가 기술을 갖고 오는 거죠. 이런 혁신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는데 우리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나갈 때 유튜브가 없었으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튜브 같은 개방 플랫폼이 혁신을 전 세계로 넓혀주는 혁신의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창조 경제는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퀄키라는 아이디어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봅니다. 나는 아이디어를 처음 던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보태기 시작합니다. 이 보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제품을 만들어 보자고 하면 제품을 만드는 테크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레이저 프린터도 있고 레이저 카터도 있고 3D 프린터도 있고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죠. 거기 필요한 디자인들은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게 있습니다. 내가 직접 디자인을 안 해도 되고 내가 직접 생산 도구를 갖추지 않아도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양산에 필요한 돈들을 모을 수가 있죠. 실제로 스마트워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페블워치가 이 과정을 통해서 2,500만 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실제 살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수백억 추처럼 들어가던 이런 개발들이 이제는 그 100분의 1, 10분의 1로 만들어지죠. 흔히 우리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와 문화예술의 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이 만드는 것은 창조적 아이디어죠.
창조적 기술입니다. 그것을 ICT 기술이 창조경제의 다리를 만들어서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이 문화예술하고 융합하죠. 바로 3C가 융합하는 창조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창조경제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창조경제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이론과 타국사회와 다르듯이 문화산업이 아니고 모든 산업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경제 2.0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창조경제 2.0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창조경제 부처 이름이 문화미디어 스포츠입니다. 한국의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입니다. 두 부처의 차이가 바로 한국의 창조경제와 영국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다른 나라의 창조경제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존 홉킨스 교수입니다. 이 창조경제관에서 테드라고 인정을 받고 있죠. 이분과 5월 30일 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분한테 얘기했던 게 영국의 창조경제는 창조산업 몇 개 산업을 골라가지고 그걸 키우겠다는 거고 한국은 모든 산업을 창조산업화하겠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양반이 우리 의견에 동의한다. 그리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 제일 앞서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려하는 것은 영국이 제일 뒤질지도 모르겠다. 자, 이러한 창조경제를 우리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럼 구체적인 경쟁 전략이 무엇인가 잠깐 보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인건비대학의 제도비 가지고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의 경쟁 방정식은 R&D 투자를 판매수라고 하는 것이 경쟁이 되죠. 요즘 성공열차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57억이 들어갔답니다. 그것을 500만이 보느냐 5천만이 보느냐에 따라서 원가는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잘하는 기업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은 혁신은 잘하는데 판매 역량이 없어요. 대기업은 연구에 하면 벤처기업보다 20배 정도 혁신 역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없죠. 그러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플랫폼 기업과 작은 혁신 기업들이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결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창조경제는 초임대 선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창조경제 방정식은 이 표가 되겠습니다. 대기업이 이끄는 시장 효율과 중소벤처가 이끄는 혁신이 정부가 주도하는 공정에 의해서 선순환하는 구조다. 그래서 창조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기업의 시장 역량, 그리고 중소벤처의 기술 혁신 역량이 결합하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에너지는 사회가 문화혁신과 교육혁신, 문화혁신의 핵심은 실패로 보지 말고 실패를 학습으로 보는 문화적 변화와 교육을 우리가 정답을 찾는 교육, 오방 형태의 교육에서 이제는 새로운 미래의 문제를 발견하는 교육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과학공원으로 대표지는 우리 엑스포 20주년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전진기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잠깐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그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는 1984년에 제이콥스가 시작을 했고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도시의 승리란 측에서 도시가 혁신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도시가 크면 클수록 점점 소득이 올라가고 특히 그 중에서도 고층도시, 옆으로 펼쳐진 도시보다 고층도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빌딩과 인프라가 아니라 인재와 교육이다. 이것이 이제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주장에 가장 합당한 도시가 바로 우리 대전이 되겠죠. 대전은 우리가 교육의 중심이고 그리고 연구센터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리처드 플로리다가 얘기한 3T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는 대전은 과연 이 세 가지 중에서 테크놀로지와 탤런트는 있을지 몰라도 톨러런스 측면이 우리가 과연 충분한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참고로 우리 한국의 창조경제 지수는 특히 톨러런스 쪽이 굉장히 취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전이 정말로 앞으로 창조도시로 전진기지로 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물론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이 하드웨어 인프라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 건강,
같은 지원 서비스, 연구, 교육시설, 문화시설, 만남 장소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대전에 모자란 건 뭐냐면 사회적 네트워크 쪽이 아직은 많이 취약합니다. 특히 보면 제가 비공식 단체 정기 모임을 보면은 수도권, 서울에 비해서 대전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비정기적으로 모이고 상호 인적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업자 모임을 놓고 보더라도 서울에서는 수많은 창업자 모임이 거의 매주 아니면 일주에도 매번 매일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해당되는 우리 대전의 창업 모임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취약하죠. 모모스벤처 지금 얼마 지금 안 됐습니다만은 그 성장 속도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벤처 포럼이 지금 사람들 끌어모으고 있는 역동성을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나고 있죠. 우리는 좀 더 많은 비즈니스 클럽이 필요하고, 좀 더 많은 협회가 필요하고, 좀 더 많은 비정기 단체 모임들이 필요합니다. 카이스트에 있는 수많은 연구실들이 과연 대전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얼마나 교류를 갖고 있는가. 제가 2009년도에 내려와서 처음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상호 교류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문제는 이 창조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인프라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 서울 자체가 이 하위권에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전은 또 하위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스마트한 공간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이 도시 자체에서 개인의 사고가 자기 조직화되면서 창조성이 꼽힙니다. 우리가 정말 창조적 아이디어는 어디 있는가? 왜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배우지 못하는가? 수많은 나라들이 실리콘밸리를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나라도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것은 공기심에 존재합니다. 그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노베이션 인디 에어라고 해요. 공기중에 있다. 근데 공기중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이 도시 전체가 창조적 공간이 됐을 때 소위 개개인의 창조성이 발현되어 나가는 거죠. 이와 같은 도시의 스마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제가 한글로 보시면 좋은 비디오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서 가져가야 될 제일 중심이 되는 생각은 제가 우리 엑스포 공원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세상은 물리적 세상입니다. 실제 사람을 만나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엑스포를 했습니다. 지금 소녀시대를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수호에서 배우겠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소녀시대를 유튜브에서 보겠다 그러면 아무도 이수만 씨도 박수를 치지 반대하잖아요. 빛의 세상은 공유가 안 됩니다. 물리적 세상은 공유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빛으로 이루어지는 이 가상의 세상과 물리적 세상이 이제는 만나고 있죠. 이 만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가상현실, 이렇게 AR의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글 안경으로 됐더니 새로운 스마트 기술의 핵심은 뭐냐? 현실의 가상의 정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현실의 가상의 정보를 입히고 인해가지고 도시의 창조성이 극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극적인 성장의 핵심이 되는 게 지금은 모든 개인이 자기 아바타로서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개인의 스마트폰 속으로 도시 전체가 들어가고 있죠. 우리 예전에 모든 교통, 모든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개인의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개인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의 정보들이 이 도시 속으로 융합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를 제가 홀론의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도시와 융합하고 또 도시가 다시 개인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전자공간과 물리공간, 가상과 현실이 융합하는 천지인의 융합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엑스포 공원이 이번에 IBS도 들어옵니다만은 그런 거대한 기초과학기술의 공간인 동시에 우리 엑스포 공원에 오게 되면, 우리 대전에 오게 되면 가상과 현실이 같이 융합하는 이런 가상현실의 세계 최고의 단지가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세계 단지가 되는 속에서 우리 문화적 다양성이 뽑힐 때 대전이 진정한 창조경제 전진기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민환 교수님의 주제 발표 잘 들어갔습니다. 창조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교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황일한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진화 과정과 창조경제 플랫폼 전략 주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발전연구원 황혜나입니다. 오늘 앞서 이민환 교수님께서 총론적인 창조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대덕의 이게 이제 엑스포 과학공원 20주년 기념 행사이다 보니까 대덕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해 왔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고 창조경제에 우리가 진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진화 과정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73년에 대덕 연구단지가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대덕 연구단지 조성부터 대개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기반 구축이 되고 이제 과학기술 단지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과학단지가 처음 들어와서 봉사하고 했던 아마 그 시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여기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이제 벤처 기업이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기술 상용화 기능이 추가되는 이제 그런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정도부터는 저는 이제 창조혁신 시스템으로의 도약기다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기도 했고 기초 원천 연구에 대한 그런 강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전위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나씩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기반 구축기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2003년도에 대덕 연구단 30년사를 편찬하면서 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유성구에 대개는 이제 논밭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첨단 과학 단지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도 이 단지의 성격이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사실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대부분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국가 수준의 연구개발 단지로서의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에 오면은 여기가 이제 대덕밸리로 이제 선포가 됩니다. 대덕밸리로 선포가 됐다는 의미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지로서뿐만이 아니라 기술 상용화 기능이 이제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됐던 것들이 이제 벤처 협동화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됐고 대덕밸리 선포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어떤 계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창업 지원이라든가 기술 상용화 그런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도화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대전의 이제 벤처 기업의 증가 추세인데 대부분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벤처 기업의 성장해 오는 그런 벤처 생태계가 조성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인데요. 이제 지금 기초과학원이 들어오고 이제 중요 가속기 이제 저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여기 설치가 되는데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그다음에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초 원천 연구 기능에 대한 어떤 그런 부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연구개발 환경이 기존의 어떤 모방형이나 그런 추격형을 벗어나게 되면서 기초 원천 연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런 우리 대덕단지도 마찬가지로 성격의 변화를 요청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특구 지정 후에 많은 기술 사업화 성과가 이제 창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개발, 자원의 투입, 그리고 이제 연구 성과의 산출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 2005년과 이제 2011년 비교해 보시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기술 집약형 기업들의 성장 현황을 보셔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입주 기업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급성장하는 그런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연구 부문도 마찬가지인데요.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대형 기술 이전 성공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표준연이라든가 화학연, 기계연, 생명연, 또 이제 엣지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당히 높은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생산하기 시작하고요. 전국의 공공연구부문 기술료 수입 중에 우리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이 지역에서 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지역의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라면 물론 다른 지역도 이런 기술 기반의 어떤 그런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좀 과학 활동에 보다 더 가까운 그런 과학 기반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주 비행차나 노리성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쪽에서 바로 이제 실험실로부터 창업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적만 놓고 볼 때도 대적이 기존의 어떤 추격기 혹은 이제 모방형의 어떤 혁신 체제로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창조 경제로 전환하는데 대전이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창조 경제로 가는데 이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창조 경제란 과연 뭐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창조 경제라는 것이 시스템 전환이다.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민아 교수님 발표에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새로운 기술 경제 패러다임이 이제 5년의 정도의 이제 시간텀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 경제 패러다임의 도래를